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깊은 지혜와 연륜에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좀 알기 쉽게 하지만 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경제 용어나 복잡한 그래프 이런 것 대신에요. 어르신들의 생활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짜 정보, 꼭 필요한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의 그 심층 분석과 또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까요. 믿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지금 2025년 10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요즘 그 서울 집값이 계속 꿈틀댄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걸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아주 긴 상승 흐름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슈퍼사이클. 네, 과거의 오르내림과는 다른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인 거죠. 특히 강남에서 시작된 온기가 이제 강북까지 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네,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게 좀 심상치 않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었다라기보다는요, 더 근본적인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 즉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유동성, 돈이 많이 풀렸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그런 불안 심리도 작용해서 현금 가지고 있어봤자 가치만 떨어진다. 차라리 실물 자산인 집이 낫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시장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이 되고 있죠. 네네. 게다가 얼마 전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더 돌게 되고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돈의 힘하고 또 심리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복합적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고, 이미 너무 비싸다, 이건 거품이다, 곧 꺼질 거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끊이지 않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강남의 최고가 아파트가 신고가에 거래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거래가 아니었다, 이런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런 좀 혼란스러운 신호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과거 금리가 급격히 올랐을 때 시장이 확 얼어붙었던 경험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양극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극화요? 네, 아주 비싼 소위 하이엔드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초고가 주택은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가격 하락폭도 클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를 때만 생각할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소수의 초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대다수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위 가격입니다. 중위 가격이요? 그건 뭔가요? 네, 중위 가격이란 건요, 아파트들을 가격 순으로 쭉 세웠을 때 정확히 그 가운데 있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딱 중간 가격. 네, 예를 들어 서울의 25평 아파트들을 보면 절반 정도는 여전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인 6억 원과는 별개로 9억 원 이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는 의미죠. 아하. 최근 강북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것도 바로 이 9억 원 이하 시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가격 흐름을 봐야 시장의 실제 온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평균의 함정에 따지지 말고 중간값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죠. 지난 6월 27일에 발표된 그 대출 규제가 대표적인데요. 집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액수를 최대 6억 원으로 묶는다. 이거 상당히 강력한 조치였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네, 그 6.27 대책 말씀이시죠. 6억 대출 한도 외에도 여러 규제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고 나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이사해서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고요. 네, 실거주 의무. 그리고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 LTV라고 하죠. 네, LTV. 집값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비율인데 이게 기존 80%에서 70%로 줄었습니다. 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추가로 집을 살 때 대출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막았고 1주택자도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겠다고 약속해야만 새 집 대출이 가능하게 했죠.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좀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네, 갭 투자를 막으려고 했던 거군요. 네. 이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확실히 시장이 좀 움츠렸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잠시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아, 효과가 있나 보다 했겠네요.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강북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규제를 했는데. 왜냐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여전히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 오히려 10억 원이 넘는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대출 규제에 막혀서 계획을 수정하고 9억 원 이하 주택 시장으로 몰리는 현상, 이걸 풍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풍선 효과. 한쪽 누르니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너무 자주 바뀌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런 비판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의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랬는지 정부가 9월 7일에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무려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집을 많이 짓는다니 이건 시장 안정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택 공급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135만 가구라는 목표 자체는 상당히 의욕적이죠.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급 물량이 수도권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수도권에만요? 네, 현재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려는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긴 지방은 어렵다는 얘기가 많죠. 그렇죠. 또 하나는 수도권 내에서도 공급되는 위치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서울 도심이나 주요 지역보다는 좀 외곽 지역 위주로 계획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나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처럼 서울 안에도 활용 가능한 금싸라기 땅이 많은데 왜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입지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시장 안정 효과가 더 클 텐데 말이죠. 그렇겠네요. 다만 3기 신도시의 경우는요, 토지 보상 등 사전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진 의지만 있다면 이르면 2년, 늦어도 4년 안에는 실제 분양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 방향 자체는 옳지만 어디에, 언제, 또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급의 질과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집값 문제만큼이나 요즘 정말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전세 문제입니다.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전세 문제. 정말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그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여파입니다. 아, 맞아요. 전세 사기. 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크게 느끼게 되면서 전세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고요. 둘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강력한 대출 규제, 특히 갭 투자를 막는 정책 때문에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투자자들이 줄면서 시장에 나올 전세 매물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네, 갭 투자자들이 줄어서. 네, 갭 투자는 집값하고 전세금의 차액만으로 집을 사는 방식인데 이게 어려워진 거죠. 셋째로는 실거주 의무 강화입니다.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 집주인이 집을 사서 바로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하, 그것도 영향이 크겠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이나 정책 영향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물건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이 향후 2, 3년간
새로 지어져서 입주할 아파트 물량 자체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급 부족이 예고된 셈이죠. 아이고,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전세난은 당분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또 불안감도 커지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10건 중 무려 7건 이상이 월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10건 중에 7건이요? 와, 네. 보증금을 일부 내고 나머지를 월세로 내는 소위 반전세까지 포함하면 월세의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바야흐로 월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큰 변화네요. 월세 시대라. 네. 월세 시대가 되면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는 자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이고,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대출이자를 내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월세 내느니 차라리 집을 사자. 네, 그렇죠. 즉, 월세화가 오히려 매매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전세 가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됩니다. 아유,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고 전세 구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월세 부담은 커진다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특히 2026년 이후의 시장까지 내다보면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집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은 여전히 집이 부족하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시중에 돈이 더 풀릴 수도 있으며 좋은 집은 더 비싸지고 그렇지 않은 집과의 격차는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네. 이런 요인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북 지역의 상승세도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난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고 월세는 점점 더 보편적인 주거 방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또 어떤 정책 카드를 꺼내들지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수이고요. 네, 정책 변화는 늘 지켜봐야겠군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이라도 집을 새로 사거나 자녀들 도움 등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 집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쌀 때 사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서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현재 본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타이밍 맞추기가 참 어렵죠. 네, 집값이 언제 정확히 바닥을 찍고 오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집을 고르실 때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원칙,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 역시 위치군요. 네, 교통은 편리한지, 병원이나 시장 같은 편의시설은 가까운지, 주변 환경은 쾌적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 없이 갚아나갈 수 있는지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월 소득의 30%. 중요한 기준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보다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고 싶으시다면 소위 갈아타기라고 하죠. 네, 갈아타기. 현재 집값하고 이사 가려는 집값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가격 차이의 변화를 보라. 네. 만약 당장 원하는 지역의 집을 살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조금 눈을 돌려서 수도권 외곽이나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방식, 즉 갭 투자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갭 투자는 대출 규제나 전세 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위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네, 신중해야겠군요. 그리고 어느 한쪽 전문가의 의견만 맹신하기보다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이야기와 또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균형 있게 들어보시고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끔 언론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초고가 거래 뉴스나 잘못된 통계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맞아요. 또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이 본인의 조건에 맞는다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분석과 또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조언까지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참 다양한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정말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께서 앞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순 없지만 이렇게 시장의 큰 흐름을 미리 읽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만을 엄선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키고 또 불려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여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부디 남은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